2018년 겨울 티베트의 외딴 고지대에서 일하던 중국 지질 조사팀은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인류 문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 팀은 고대 유적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탕 고원 근처에서 일상적인 지진 조사를 수행하며 지하 수원과 광물 퇴적물을 매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표 투과 레이더는 특이하고 불가능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속 깊이, 지표면 아래 300피트 이상에서 그들의 장비는 거대한 기하학적 구조물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자연 동굴 시스템이 아니었고 지질학적 형성물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방, 복도, 그리고 건축적 특징으로 보이는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사방으로 수마일 뻗어 있었습니다. 탐사 결과는 벽, 직각, 대칭 패턴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능적인 설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암석층의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30만 년 이상 묻혀 있었습니다. 최초 발견 후 48시간 이내에 그 장소는 봉쇄되었고 지질조사팀은 군인으로 교체되었습니다. 50마일 반경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주변 계곡의 티베트 현지 목동들은 이주되었습니다. 그들은 후한 보상을 받았지만 이전 거주지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국제 위성 이미지는 미스터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민감한 고고학적 유적지를 발견했으며 대중의 감시로부터 떨어져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군대 장악 전에 초기 조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동료들과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분석가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한 곳에서 거대한 건설 장비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측량 팀원 중 한 명에 의해 촬영된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삭제되기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포럼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밀하게 연결된 석조 구조물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음에서 솟아나는 조각된 기둥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알려진 인류의 언어나 문화와도 일치하지 않는 상징들이 암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의 의미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약 30만 년 전쯤에야 비로소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문명, 즉 도시와 농업, 문자를 갖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년도 차에 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티베트 지하에 묻혀 있는 이 정교한 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도시는 가장 초기 현생 인류보다도 앞섰음을 시사하는 깊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류 진화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이곳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무언가가 말입니다. 중국 과학원은 침묵을 지켰고 국제 고고학 단체들의 요청은 정중히 거절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정 신청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굴 현장에 봉쇄된 경계 뒤에서는 밤낮으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발굴할수록 그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묻힌 단순한 고대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의도적으로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안에 어떤 것도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엄청난 정밀함과 노력으로 매장했습니다. 이는 안에 무언가가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확실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첸 웨이 박사는 발굴 초기 단계에서 현장을 조사하도록 허용되었다가 해고된 몇 안 되는 고고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본 것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국제연구원들에게 유출된 그의 노트는 고대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지하 복합 단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들은 조잡한 석기 시대의 주거지나 초기 인류가 개조한 원시적인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현대 시대에 와서야 재발견될 공학 원리로 건설된 정교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최초로 완전히 발굴된 주 복도는 2마일 이상을 완벽하게 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벽은 거대한 석재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블록은 20에서 30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면도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음새에는 모르타르나 접착 물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블록들은 1mm의 몇 분의 1 단위로 측정되는 공차로 절단되고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현대의 다이아몬드 팁 도구와 레이저 측정으로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30만 년도 더 전에 누군가가 이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지역 중 한 곳의 지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복도의 천장은 완벽하게 무게를 분산하는 둥근 아치형 디자인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는 수백 피트의 암석과 얼음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붕괴를 막았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엔지니어들은 아치가 현수선 곡선을 따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현수선 곡선은 하중 분배를 위한 수학적으로 최적의 형태입니다. 이는 17세기가 되어서야 인간 건축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곳을 만든 사람은 인류가 30만 년이 지나서야 재발견할 방식으로 첨단 구조 공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을 진정으로 당혹스럽게 한 것은 이 복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거 공간이나 저장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도시의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는 끝에 있는 거대한 봉인된 문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인류 고고학에서 발견된 어떤 것과도 다른 문이었습니다. 문 자체는 하나의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형 디자인이었고 지름이 15피트가 넘었으며 50톤 이상 나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원형인 틀 안에 놓여 있었고 회전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으나 회전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늬 표면은 상징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나 원시적인 그림이 아니라 기하학적 패턴과 수학적 기호의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첸 박사의 노트는 원자 구조, 궤도 역학, 양자 파동 함수를 나타내는 듯한 상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이해하지 못할 개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상징들 사이에는 경고도 섞여 있었는데 반복적인 패턴들이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알려진 어떤 언어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이를 검토한 모든 분석가들은 동일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경고는 위험, 봉인됨, 열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굴팀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표2가 음파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탐사 결과는 단단한 암석으로 조각된 거대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방은 현대 스포츠 경기장 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음파 탐지기는 방의 먼 쪽까지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음파를 흡수하거나 굴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이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전체를 매핑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주복도 주변에서는 발굴 결과 작은 방들과 통로들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이곳에는 조각된 침상과 수납 공간을 위한 벽감, 니치이 있는 주거 공간이 있었습니다. 석자의 테이블과 한때의 도구나 장비가 놓여 있었음을 시사하는 이상한 함몰부가 있는 작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넓은 공동 공간은 음향 특성상 이상적인 회의실이 될 만했습니다. 그 각도와 곡선은 소리를 모든 구석으로 자연스럽게 증폭하고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더 많은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벽을 덮고 바닥에 조각되어 있었고 천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언젠가 이곳을 찾을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남기려는 건설자들의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유적지의 연대 측정은 한 가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인류 발달에 확립된 연대기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대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견된 유기물의 탄소 연대 측정은 그 기술에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석조 구조물 자체의 열발광 연대 측정은 그것들이 30만 년 이상 햇빛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를 덮고 있는 지질층 분석 결과 이 구조물들은 점진적인 퇴적과 지각 활동에 의해 덮여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30만 년의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30만 년 전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막 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돌을 차해석하고 운반하며 정밀하게 자르는데 정교한 도구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이후 29만 년 동안 고고학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29만 5천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유적지 건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수학, 천문학적 이해, 그리고 공학 원리들은 인류가 불과 몇천 년 전에야 발전시킬 개념이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연대 측정이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유적지가 훨씬 더 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10,000년 또는 2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오염이나 특이한 지질 조건이 측정값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깊이가 이러한 설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수백 피트의 축적된 퇴적물, 얼음, 그리고 암석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질 분석은 이 정도의 물질이 자연적인 과정으로 축적되려면 수십만 년이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주변 암석층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지각 변동은 알려진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30만 년 동안 발생했던 티베트 고원 형성의 패턴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마도 유적지가 잘못 식별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우연히 건축물을 닮은 특이한 자연 지형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여러 증거에 직면하자 무너졌습니다. 건설의 정밀함, 돌에 새겨진 도구 자국에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벽을 덮고 있는 의도적인 상징과 수학적 기호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은 방정식으로 덮인 완벽하게 원형인 50톤짜리 돌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구 집단은 더욱 급진적인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서 진화한 최초의 지능 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난 초기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문명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수준의 정교함을 달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졌으며 티베트에 있는 이 봉인된 무덤 외에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체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도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유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라진 문명의 다른 증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군사 통제선 뒤에서 비밀리에 일하던 중국 연구팀은 훨씬 더 충격적인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유적지가 30만 년 전에 살았던 문명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감옥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거의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봉인하기 위해 건설된 격리 시설이었다면요? 들어간 노력, 본긴의 정밀함, 돌에 새겨진 필사적인 경고는 모두 한 가지를 시사했습니다. 이곳을 건설한 사람은 안에 있는 무언가가 지질학적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갇혀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고대 문자체계 전문가인 리앙 슈 박사는 2019년 초에 현장으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하 구조물을 덮고 있는 광범위한 상징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원시적인 상형 문자나 초기 문자 시도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알려진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동굴 벽화나 뼈 조각과 유사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정교하고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상징들은 통상적인 의미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리나 단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언어와 시간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기 위해
고안된 보편적인 수학적, 과학적 표기 체계였습니다. 이 장소의 건설자들은 이곳을 발견할 누군가가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시간의 간격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심지어 완전히 다른 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편적인 상수들에 기반한 통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상징들은 수학적 비율,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모든 과학적으로 진보한 문명에게 인식될 수 있는 원자 구조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파이는 원과 구와의 관계로 식별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금 비율은 유적지 전체에서 스케일링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수들은 그들의 수학적 중요성을 명확하게 하는 순서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원소들은 원자 구조, 양성자 수, 그리고 전자 껍질을 보여주는 상징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기반을 사용하여 량 박사는 더욱 복잡한 메시지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복도 근처의 한 방에 있는 벽 전체는 별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들의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 은하 지역 내 별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3차원 지도였습니다. 몇몇 별들은 특별한 상징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의 위치는 현재의 천문학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약 30만 년 전의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건설자들은 별들의 위치 형태로 타임스탬프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유적지의 연대를 확인하고 그들이 진보된 천문학적 지식을 소유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타임라인처럼 보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의 다른 단계나 국면을 나타내는 일련의 상징들을 보여주는 길게 조각된 프리즈였습니다. 량 박사의 해석은 그것이 역사적 기록임을 시사했습니다. 타임라인은 건설과 창조의 상징들로 표현된 성장과 번영의 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기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 나왔으며 항상 경고 표식들과 함께였습니다. 이 상징은 방사형 선을 가진 나선을 보여주었으며 무언가가 나타나거나 퍼져나가는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이 상징이 나타난 후 타임라인은 파괴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지고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인이나 격리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유적지 전체에서 특정 순서의 반복이었습니다. 량 박사는 그것이 모든 주요 방의 입구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긴도엔 문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주요 복도 바닥에는 10피트 높이의 글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적지가 봉인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구로 보이는 곳 위에 절박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서는 대략적으로 77명에 의해 봉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봉인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잠든 것은 절대 깨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실수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단어들을 읽는다면 이 장소를 다시 봉인하고 떠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을 찾지 말고 문을 열지 말며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량 박사가 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녀 자신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적지 전체의 상징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 장소를 봉인함으로써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여러 비문들은 77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감옥의 최종 건축가이자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두고 있는 것들과 함께 스스로를 내부에 봉인했습니다. 봉인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자신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의무, 희생,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격리를 유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량 박사와 여러 다른 연구원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봉인된 문을 열어보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2019년 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답을 원했던 정부 관계자들의 압력 아래 중국 연구팀은 문 메커니즘을 신중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떤 고대 문명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적 업적을 시사했습니다. 50톤의 원형 문은 전체 둘레에 걸쳐 1mm 미만의 틈새를 두고 그 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문이 거대한 바퀴처럼 회전하고 옆으로 굴려지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회전축 메커니즘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틀 주변의 발굴 작업은 전체 구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돌공들의 조립체 위에 설치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각 공은 완벽하게 구형이었고 거울처럼 연마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들은 조각된 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거대한 문이 최소한의 마찰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베어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금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돌 마개가 문 자체를 뚫고 들어간 구멍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을 주변 암석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개들은 문과는 다른 종류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드릴링에 강한 재료였습니다. 연구팀은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3주 동안 조심스럽게 마개를 절단했습니다. 이 드릴들은 놀라운 빈도로 과열되고 부서졌습니다. 건설자들은 고대 도구로 잠금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도록 재료를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현대 장비도 고전했습니다. 마지막 잠금 장치가 제거되자 팀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각 돌 마가의 뒤 아래 구멍에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7개의 모든 마개에 동일한 상징이 있었습니다. 량 박사가 번역을 위해 불려왔습니다. 그 상징은 해방 또는 탈출을 의미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단순히 문을 닫아두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언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문은 2019년 7월 23일에 열렸습니다. 3개의 유압책에 결합된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베어링 시스템은 30만 년 후에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거대한 돌 바퀴는 부드럽게 회전하며 그 너머의 방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봉인이 깨지는 순간 발굴 현장 전체의 계기들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공기는 수십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암석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자기장 왜곡도 나타났습니다. 나침반들이 열린 문 근처에서 격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기 파동도 감지되었습니다. 연구팀의 전자 장비는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나고 조명은 깜박였으며 몇몇 컴퓨터는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팀의 가이거 계수기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사선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정상적인 자연 방사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정 동위 원소들의 신호였습니다. 이 동위 원소들은 오직 핵 반응에 의해서만 생성됩니다. 측정값들은 방 안에 무언가가 30만 년 후에도 여전히 방사능을 띠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여전히 방사선을 생성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팀은 누군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원격 조종 카메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은 단단한 암석을 깎아 만든 거대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벽은 매끄럽고 아무 특징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수인치 두께의 먼지와 잔해물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30만 년 동안 축적된 낙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고대 문명의 맥락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리 용기였습니다. 복도벽과 동일하게 정교하게 절단된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동심원층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현대 핵 격리 시설과 유사했습니다. 여러 장벽을 사용하여 방사선을 가두고 누출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원자를 분열시키기 30만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원격 카메라는 방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연구팀으로 전송되는 새로운 이미지마다 발견의 규모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앙의 원통형 격리 구조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둘러싸는 원형으로 12개의 더 작은 구조물들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은 작은 방 크기였으며 동일한 다층 석자의 디자인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들 사이에는 바닥에 새겨진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통로들은 바퀴살처럼 중앙 용기를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방사선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 온 물리학자 장 박사는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연구팀에게 이것은 냉각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로들은 물 또는 다른 액체를 운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열은 외부 방들로 분산되어 어떤 단일 지점도 임계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규모의 열 관리는 우리가 20세기에나 달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냉각시키는 것이었을까요? 30만 년 동안이나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사선 측정값들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감지된 동위 원소들은 자연 방사성 붕괴의 전형적인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며 현대 물리학이 이론적으로만 생산할 수 있는 이국적인 입자들과 원소들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어떤 종류의 지속적인 반응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소모하지 않고 무기한 계속되도록 신중하게 균형 잡힌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마침내 중앙 격리 용기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돌의 외부층에는 유적지 전체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경고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들은 달랐습니다. 더욱 상세하고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량 박사는 다시 번역을 위해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해석을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77명이 각성 후 5,000년에 이 방을 봉인했다고 합니다. 남은 이들은 고통의 순환을 끝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용기 안에는 그들 중 마지막, 즉 세상을 집어삼킨 변화된 존재들의 마지막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기에 그들을 잠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없기에 그들을 돌 안에 봉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파괴될 수 없기에 그들을 산 아래 묻었다고 전했습니다. 누구도 이 봉인을 깨뜨리지 말며 잠자는 신들을 깨우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들을 만들기 위해 행해진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된 것은 이전 모습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번역은 연구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변화된 존재들, 잠자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언가를 각성시키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마침내 그것을 가두는 데 성공한 문명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이곳은 고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죽일 수 없는 존재들을 가두기 위해 지어진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30만 년 전 전체 문명을 무너뜨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장 박사는 유적지를 즉시 재봉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이든 여전히 활성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후에 여전히 열과 방사선을 생성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곳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두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존중하고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의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자 우 박사는 용기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고대 생명체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현대 인류보다 앞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 안에 30만 년 동안 보존된 생물학적 표본이 있다면 과학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떠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메라가 방을 계속 기록하는 동안 논쟁은 3일 동안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린 후 네 번째 날에 방의 온도 센서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안정적이었던 중앙 용기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당 1도 미만의 작은 폭으로 느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가속화되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이 악화되자 연구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표특과 레이더와 열화상 장비가 탑재된 정교한 탐사정을 배치했습니다. 탐사정이 중앙 용기의 구조에 대해 밝혀낸 사실은 흥미롭고도 동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석벽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벽들은 열과 방사선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수천 개의 작은 구멍들로 이루어진 벌집 구조였습니다. 외부 석재층과 내부 코어 사이에는 여러 재료로 된 다중 장벽이 있었습니다. 밀도 측정을 통해 이들은 금속과 세라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결정질 물질로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용기의 중심부에 위치한 실제 격리실인 가장 안쪽 층은 특이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 격리실은 작았습니다. 지름이 약 4.6m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구조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재료로 이루어져 약 1.8m가 넘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열화상 장비는 3개의 열원을 감지했습니다. 이들은 삼각형 형태로 배열된 3개의 뚜렷한 고온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뜨겁지 않고 주변 석재보다 약간 따뜻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열 증가 패턴은 이들이 생물학적 존재임을 시사했습니다. 즉, 신진대사가 서서히 가속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 박사의 생물학 분석팀은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있는 것이 극심한 신진대사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물학적 과정이 거의 정지 상태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비생물체 내 화학 반응 수준을 겨우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행동이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마도 산소를 유입했거나 온도를 충분히 바꿔 반응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팀은 방에서 모든 원격 장비를 회수하고 문을 다시 봉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앙 박사는 마지막 탐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팀이 정리한 건축 도면을 가리키며 다른 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용기 너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징들은 그곳이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임을 암시합니다. 건축가들은 정보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방을 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앙 박사와 장 박사 2명으로 구성된 팀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방사선 노출 측정기인 선량계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출 수준이 위험해지기 전까지 2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광대한 방을 가로지르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30만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먼지 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작았습니다. 약 6m 사방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조각된 상징과 도표, 그리고 그림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유적지 다른 곳에서 발견된 추상적인 수학적 표기와 달리 이것들은 상형 문자였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영겁의 세월을 넘어 울려 퍼지는 경고였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전성기의 문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발전된 도시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패널에는 과학자나 사제, 즉 권위 있는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발견이나 돌파구를 상징하는 기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는 무언가를 찾거나 배웠던 것입니다.
다음 패널들은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모호했지만 리앙 박사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본질을 변화시키는 생물학적 변형을 암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문명은 생명 자체를 변형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프로그램을 재작성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식을 스스로에게 적용했습니다. 이어지는 패널들은 변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다른 어떤 것으로 진화하거나 돌연변이 되었습니다. 조각들은 더 크고 강해지며 위대한 힘을 암시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나타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인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동안 이 변화는 축하받았습니다. 변형된 자들은 그들의 종족 진화의 다음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한 패널은 주위에 방사형 선을 가진 변형된 자들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통제 불능이나 영향력 확산을 암시했습니다. 다음 패널은 같은 상징을 가진 여러 변형된 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유발하는 대신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자들은 필수적인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기록 보관소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 역사는 후기 패널들에서 점점 더 절망적인 모습을 띄었습니다. 변형된 자들은 증식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형이 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전염성이 되었습니다. 상징들은 변형된 자들에게 노출된 평범한 사람들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배신하여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한 패널은 불타는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길쭉한 형태와 공격적인 자세로 묘사된 변형된 자들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상징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변형된 자들은 정복하거나 예속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개조하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들처럼 변형시키려 한 것입니다. 리앙 박사는 모든 패널을 촬영했습니다. 장 박사가 방사선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시계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특히 상세한 패널은 과학시설 또는 연구소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형된 자들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뒤 방에 있는 용기와 다르지 않은 격리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패널은 연구자들이 변형된 자들 중 일부를 포획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법이나 변형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패널은 시설이 파괴되고 변형된 자들이 풀려나며 주변 지역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명은 반격했습니다. 패널들은 군대와 무기, 그리고 대규모 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폭력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졌습니다. 변형된 자들은 죽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변형된 몸은 일반 인간을 파괴할 손상에도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과 싸우고 살아남은 자들이 종종 스스로 변형되었습니다. 마치 변형이 부상이나 밀접한 접촉을 통해 퍼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널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들은 버려졌습니다. 광대한 지역은 오염 또는 위험을 암시하는 상징들로 표시되었습니다. 변형된 자들은 조각에 묘사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변형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후퇴했습니다. 리앙 박사는 상형 문자 역사가 수십 년에서 아마도 1세기에 걸친 기간을 다루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위대한 경지에 도달했던 문명이 자신들의 자연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시도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해결책을 보여주는 패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 숫자에
일부러 줄어든 남은 변형되지 않은 인구는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변형된 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대규모 건설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자의 채굴장이 있었습니다. 지하 발굴 현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 지속될 무언가를 짓기 위해 일했습니다. 격리 용기들은 그 문명의 과학에 대한 최고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방사선을 흡수하고 변형된 자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두기 위해 여러 겹의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용기의 손상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자들을 모으는 과정이 뒤따랐습니다. 패널들은 변형된 자들이 함정으로 유인되거나 몰려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희생을 통해 하나씩 붙잡혀 용기 안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자들은 단순히 감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패널들은 그들이 감금에 맞서 격렬히 저항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용기를 부술 위협이 되는 열과 힘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은 신진대사 억제제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변형된 자들의 생물학적 과정을 거의 정지 상태로 늦추는 화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이었습니다. 패널들은 밀봉된 용기 안으로 기체나 액체가 주입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변형된 자들은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도한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지속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패널들은 77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봉인된 것의 모든 본질을 이해하고 있던 마지막 변형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변형된 자들과 함께 방에 자신들을 봉인하여 영원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패널들은 그들이 경고를 새기고 기록 보관소를 만들며 마침내 안쪽에서 거대한 문을 봉인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하고 지켜야 할 것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봉인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래의 어떤 문명도 돌 속에 잠든 것을 우연히 풀어놓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 박사의 선량계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허용 노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리앙 박사가 마지막 패널들을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작았고 바닥 근처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돌에 조각하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상징 언어로 된 글이 있었습니다. 이는 간단한 메시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지막임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봉기는 완료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읽는다면 다시 봉인하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스스로의 존재 이상이 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명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록 보관소를 서둘러 떠나 거대한 공간을 가로질러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뒤에서 중앙 용기를 감시하던 센서들이 또 다른 온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더 빠르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팀은 거대한 문을 봉인하고 새로운 잠금핀을 돌에 박았습니다. 또한 오래된 잠금 장치 위에 강철 보강제를 용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복도 자체를 봉인했습니다. 통제된 폭발물로 일부 구간을 무너뜨려 통행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적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봉인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뚫렸던 것입니다. 변형된 자들은 3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산소와 온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대 생물학적 특성 중 무언가가 그 자극에 반응하여 강제된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재봉인 후 며칠 이내 중국 정부는 유적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정보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연구원은 보안 시설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엄격한 기밀 유지 협약 아래 놓였습니다. 리앙 박사, 장 박사, 우 박사를 비롯한 팀원들은 베이징의 한 연구단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할 수는 있었지만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발굴 현장 자체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군사 주둔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건설 인력은 수백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을 가져왔습니다. 무너진 복도 구간은 현대 공학 기술로 보강되었습니다. 이는 침투하는 데 수주간의 노력과 중장비가 필요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지하 유적지 위에는 연구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티베트 고원의 지각 활동을 연구하는 지질 모니터링 시설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장비는 지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아래에 있는 밀봉된 방에 온도, 방사선 수준 및 전자기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값들은 심각했습니다. 중앙 용기의 온도는 재봉인 후 안정되었지만 이전 기준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여러 도 상승된 채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안에 있는 것이 외부 환경에 대한 짧은 노출로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발견의 본질을 밝히라는 국제적인 압력은 거셌지만 신중하게 회피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조사관들이 티베트의 고고학 작업 보고를 문의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장소가 보여졌습니다. 그곳은 흥미롭지만 특별할 것 없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였고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켰습니다. 위성 이미지 회사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선택적으로 수정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밀봉된 유적지의 위치는 바위투성이의 무인 지형으로만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 구금된 연구자들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광범위한 검토와 수정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량 박사의 언어학적 분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존재들에 대한 경고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된 버전은 정교한 수학적 지식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고대 문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장 박사의 물리학 논문들은 유적지의 특이한 건축 기술을 다루었습니다. 핵 봉쇄 측면이나 방사선 신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 박사의 생물학적 분석은 전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너무 민감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기록실의 묘사와 봉쇄 설계가 시사하는 생물학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변형된 존재들이 무엇이었을지 추론했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고대 패널에 묘사된 변형이 유도 진화의 한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유전 코드를 다시 쓴 생물학적 변형이었습니다. 변형된 존재들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원래 종이었지만 깊은 수준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기능적으로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분석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변형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시사였습니다. 패널들은 그것이 전염병처럼 퍼져 변형된 존재들로부터 일반 개체로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용기 속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든 풀려나거나 완전히 깨어나 봉쇄를 뚫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변형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출된 현대 인류는 변화하기 시작하여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여행과 글로벌 연결성이 있는 현대 세계에서는 그러한 전염병이 몇 주 안에 전 지구로 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후반 모든 비밀 유지와 봉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발견에 대한 정보가 국제사회에 유출되었습니다. 베이징 시설에서 일하던 한 연구원은 자신이 알게 된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믿었으며 문서와 사진을 몰래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유럽 고고학자에게 전달했고 중국 당국이 개입하기 전에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정보를 고대 외계인이나 사라진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발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인류 역사에 대한 신의 개입의 증거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신의 경고로 여겼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중국 관리들에게 정보와 접근을 요청하며 연락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티베트에서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극도로 오래되었고 기원을 알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적지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접근에 대한 모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유적지를 방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지질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배후에서는 주요 세계의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기밀 브리핑이 제공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의 일부 관리들은 증거를 보았고 발견의 진짜 본질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반응은 유적지가 계속 밀봉되어야 한다는 만장일치 동의였습니다. 또한 대중의 지식은 공황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국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무도 중국의 유적지 봉쇄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참여 국가들 사이에서 모니터링 데이터가 비밀리에 공유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접근 방식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헬레나 루소 박사가 이끄는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연합이 대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투명성과 국제적인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규모의 발견이 전 인류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은 과학적 원칙의 위반이며 중국이 단독으로 접근을 통제할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루소 박사의 캠페인은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가 조직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들은 티베트 유적지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탐사 저널리스트들은 이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하며 재배치된 연구자들을 추적하고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압력이 충분히 거세져 중국 정부는 투명성에 대한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2021년 6월 제한적인 국제 조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루소 박사를 포함한 신중하게 선발된 5명의 연구팀은 엄격한 조건하에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중국 군인들의 동행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복합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보여지고 밀봉된 입구에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지역에서 측정 값을 기록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적지의 잠재적 위험을 인정하고 발굴을 옹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국제팀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교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봉쇄를 다루는 명백한 진지함에도 감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측정값을 생성하는 특이한 지하 구조를 확인시켜주는 지진 데이터, 온도 그래프, 그리고 방사선 측정값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봉된 문과 기록실의 사진 및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루소 박사는 중국 정부의 동기에 대한 초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정으로 위험한 무언가가 봉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유적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네스코 보고서는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밀 유지가 답답했지만 봉쇄 프로토콜이 증거에 비추어 정당해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국제 관찰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유적지가 무기한으로 밀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국제 사건의 성공적인 외교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유적지의 상황은 계속해서 불안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모니터링 장비는 밀봉된 방에서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등록했습니다. 온도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중앙 봉쇄의 용기는 이제 초기 침범 전보다 20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과 같은
전자기 펄스 신호는 주파수와 강도가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베이징 연구시설에 구금되어 있었지만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던 장 박사는 중국 관리들에게 암울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대사 억제가 실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단지 방을 공기와 온도 변화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0만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내부의 존재들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었고 생명과 휴면 사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율에 기반한 컴퓨터 모델은 용기 속 존재들이 10에서 15년 안에 완전한 대사 활동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깨어나 여전히 돌 속에 갇힌 채 살아있지만 봉쇄된 상태로 남아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긴 휴면 후에 생체 시스템이 실패하여 죽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고대 문명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감금하려 했을 만한 능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자유를 얻을까요? 중국 정부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그리고 일본 대표들을 초청하여 비밀 국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부는 선제적 해결책을 주장했습니다. 유적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래식 폭발물이나 심지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여 내부의 어떤 것도 결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대규모 폭발은 티베트 고원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내부의 존재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고대 문명은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현대 무기는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고 봉쇄만 깨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봉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유적지 주변에 추가적인 봉쇄층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지하 복합시설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필요한 재료의 양이 엄청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건설은 우주에서도 보일 것이고 그 노력은 비밀 유지가 피하려던 바로 그런 종류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파벌은 과학적 모니터링과 준비를 주장했습니다. 유적지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경고를 연구하고 변형된 존재들이 무엇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면 봉쇄를 위한 비상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대 용기가 몇십 년 더 버텨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옵션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기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봉쇄 프로토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형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고대 설명을 연구하고 이론적인 대책을 개발했습니다. 만약 변형된 존재들이 풀려나고 고대 패널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변형되기 시작한다면 인류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우 박사는 이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고대 변형이 분자 수준에서 무엇이었을지 이해하기 위해 바이러스 학자, 유전학자, 그리고 생화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생물학적 변화가 전염성 있게 퍼질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프리온과 같은 단백질,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 등이었습니다. 또는 현대 과학이 아직 접해보지 못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 즉 생물학적 변형의 한 형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의 보안 시설에 보관되어 배포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 박사는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봉쇄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조차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밀봉된 유적지 위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끊임없이 유입되며 컴퓨터로 분석되고 인간 전문가들에 의해 24시간 검토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명백합니다. 중앙 용기 속 존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감지기는 깊은 지하에서 진동을 포착합니다. 이 진동은 지각 활동이 아닙니다. 대신 봉쇄된 복합시설 내부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로부터 나옵니다. 그 패턴은 충격을 암시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봉쇄시설의 벽을 치는 듯합니다. 지금은 충격이 약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무언가는 자신의 감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갇힌 공간의 한계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은밀하게 해당 지역의 군사 주둔을 강화했습니다. 한때 감시기지였던 곳은 요새화된 복합시설이 되었습니다. 중장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순식간에 전체 지하 복합시설을 콘크리트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보안시설에서는 신속 대응팀이 배치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우 박사팀이 개발한 실험적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봉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초기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며 신중하게 감시되는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들은 점점 커지는 공포감을 공유합니다. 30만 년 전 돌에 새겨진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77인은 변화한 자들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호소를 남겼습니다. 이 방을 절대 열지 말고 안에 잠든 것을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균형은 깨졌습니다. 이제 인류는 시간의 거대한 간극을 넘나드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존재하기 전 흥망성쇠를 겪었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에 봉인되어 산 아래 묻힌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봉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발견할 사람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십시오. 어떤 지식은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티베트 유적지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모든 과학자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쇄가 실패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실패할지입니다. 그리고 봉쇄가 실패할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고대인들이 겨우 봉쇄했던 것을 다시 봉인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던 문명을 파괴한 위협을 막을 수 있음을 증명할까요? 아니면 인류는 30만 년 전 77인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선택을 할까요?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새로운 감옥을 짓거나 세상을 알아볼 수 없게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까요? 감시 장비는 끝없는 감시를 계속합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티베트에 얼어붙은 고원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것은 30만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죽은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뒤척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지 잊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유적지는 고고학적 관심사일 뿐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시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군사주둔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표준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인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계시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인류 문명의 증거만으로도 역사는 다시 쓰일 것입니다. 변모하고 그 변모를 질병처럼 퍼뜨릴 수 있는 존재들의 출현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우리 종의 미래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변화한 자들이 풀려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고대의 능력을 온전히 간직한 채 현대 세계에 나타난다면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들은 인류를 자신들의 후손으로 볼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가둔 문명으로 볼까요?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까요? 아니면 30만 년 동안 강요된 잠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을까요? 두려움을 안겨준 그 변모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요? 티베트의 봉인된 문은 이러한 답들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온도가 상승하고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가 강해지면서 그 문은 장벽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인류에게 30만 년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산 아래 절박함과 경고로 봉인된 방에서 불가능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에 새겨진 이야기는 호소로 끝납니다.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감시 장비가 가속화되는 변화를 추적함에 따라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그 장은 인류의 고대 과거로부터 온 존재와의 이해와 평화로운 접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전의 그림 문자들이 암시했던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모와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깨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봉쇄하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을 열겠다는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운명에 새겨질 것입니다.